1910년 5월 14일 진주에 위치한 낡은 목조 병원 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환자들이 이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병원의 어두운 복도 사이로 퍼지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는 마치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그날 이후 진주의 작은 도시에는 미스터리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한 청년 의사인 김영호, 당시 28세는 오랫동안 사용되던 이 병원을 맡게 되었다. 그는 환자들이 죽은 후에도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순간부터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일기에 적었다. 당시 진주는 조선 말기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사회였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더불어 점차 서구 의학이 유입되던 시기로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진주는 경상남도 내륙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계절은 봄이 막 끝나가던 때였고 병원 주변에는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이 오래된 병원은 원래 일본식 목재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좁고 어두운 복도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벽 사이사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환자들의 죽음 이후 대화라는 기묘한 현상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김영호 의사 외의 주요 인물로는 간호사 박수진, 당시 24세가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과 침착함으로 환자들을 돌봤지만 그 역시 한밤중에 들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에 깊은 불안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초현실적인 사건 앞에서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 했으나 갈수록 더 많은 의문만 쌓여갔다. 병원의 첫 사례는 1901년 3월 중순 발생했다. 당시 중증 결핵 환자로 입원했던 장동현 씨가 사망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장 씨가 죽은 후에도 밤마다 그의 음성이 집안 곳곳에서 들린다고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요 라고 장 씨의 아들 장석진이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남일보 1901년 4월 2일자. 이런 증언들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착각이라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구체적이었다. 1901년 5월부터 병원에서는 비슷한 사례들이 연이어 보고되기 시작했다. 사망 후에도 환자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소문이 퍼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주민들은 저녁마다 비어있는 병원 근처를 피했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몰래 관찰하기도 했다. 병원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목조 건물은 원래 1890년에 세워져 약 10년간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제한된 의료 자원 탓에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사망 후 뇌 기능이 즉시 정지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따라서 환자가 죽은 뒤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미신이나 환상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김영호 의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환자의 사인은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상 현상 앞에서는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의 솔직한 기록은 당시 의료 현실과 초자연 현상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점차 이 사건은 단순히 지역 소문을 넘어 조선 전역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신문과 잡지에도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이나 해답 없이 사건 자체만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만 커져갔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해 여름이었다. 김영호 의사와 박수진 간호사는 함께 이상현상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정했고 다양한 관찰과 기록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의료 기록들이 모아졌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매일 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박수진 간호사가 동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개인 문서 보관함. 하지만 당시 기술 수준으로 그런 시도는 꿈에 가까웠다. 1901년 가을까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환자의 죽음 이후 대화를 가능케 했던 것일까? 이는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번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감시 활동까지 초기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진주의 낡은 목조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앞으로 점차 깊이를 더해간다. 1910월 김영호 의사와 박수진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방 순찰을 돌며 환자들이 사망한 방 근처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기록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녹음 장비가 없어 구두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수진은 자신의 일기에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과 울음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그 소리들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고 적었다. 박수진 개인 일기 1911년 11월 3일. 그 무렵 병원 내부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다. 벽지 사이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병비원 이재훈, 당시 40세는 어느 날 밤 지하실 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었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아 결국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경남일보 증언기사 1912년 10월 10일. 이런 사건들로 인해 병원 직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영호 의사는 과학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조선의학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자가 사망 후에도 의식을 유지하는 듯한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이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어조를 유지했다. 조선의학회 보고서 1902년. 그러나 동료 의사들과 일부 학자들은 그 현상을 단순한 집단 환각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부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1902년 초 겨울 병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 번째 사망자를 끝으로 상당수 환자의 가족들이 사망 후 음성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 환자의 아내인 정미숙 씨는 남편 목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며 울먹였고 그녀의 진술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진주신문 1902년 2월호.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병원의 명성은 빠르게 추락했고 지역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박수진 간호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에게 편지로 전했다. 환자들이 죽은데도 계속 말한다니 믿기 어렵지만 정말이다. 어떤 날은 그들의 대화가 너무 생생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개인 편지 1902년 3월. 그녀의 감정 묘사는 당시 의료 종사자가 겪었던 심리적 부담감을 보여준다. 그해 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한 간병인이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그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실은 당시 병원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의료진과 보호자 간 갈등까지 번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속설이 퍼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영혼의 존재라 믿었으나 다른 이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환경 탓이라고 주장했다. 신문 칼럼에서는 목조 건물이 만들어내는 음향 효과로 인한 착각이라는 이론도 제기되어 논쟁거리가 되어 경남일보 칼럼 1902년 4월. 하지만 김영호 의사는 좀 더 복잡한 원인을 모색했다. 그는 사망 전 심리 상태와 주변 환경 변화가 뇌파 활동에 미친 영향 가능성을 연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환자는 육체적 죽음을 맞았으나 정신적 기능 일부가 일시적으로 남아있어 언어 표현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김영호 개인 연구 노트 1902년 봄. 이는 당시 과학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그의 학설에도 불구하고 현상 자체를 완벽히 설명하기란 어려웠다. 박수진 간호사는 밤마다 들리는 미묘한 속삭임과 함께 불안감이 커져만 갔고 어느 순간부터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묵인이 생겼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으며 이는 암묵적 규칙처럼 자리 잡았다. 익명의 의료 종사자 인터뷰, 기록 보관소.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목조병원이 구조적으로 노후되어 바람소리와 외부 기압 변화가 내부 음향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어떤 연구자는 환자의 목소리라고 해석된 소리가 실제로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울림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설명만으로 모든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죽음 이후에도 특정 환자의 개별적인 말투와 내용이 반복되는 점은 단순 음향 효과론으로 보기 힘들었다. 지역 사회 내 분열도 깊어졌다. 일부 가족들은 이 병원을 떠났지만 아직 머무르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김영호 의사의 동료였던 조현석 박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공포로 몰아붙이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 강현록, 진주대학교 의학부.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상황 악화를 우려하며 폐쇄를 권고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죽음 이후 대화 사건은 주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관심 있는 학자들과 언론도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과 맞닥뜨렸다. 증거 수집의 애로사항부터 기술 부족까지 문제였다. 특히 가장 큰 난제는 목격자의 주관성이었다. 많은 증언들이 감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왜곡될 여지가 컸다. 그래서 김영호 의사팀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며 기록지를 첨부해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을 완벽하게 재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몇몇 외부 전문가들도 방문했으나 대부분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진주를 떠나는 길목에서도 그 목소리들이 귓전에 맴돌았다라고 한 익명의 방문객 인터뷰 기자에게 말했다. 읽고 동아일보 특집기사 1902년 가을. 결국 이 사건은 해결책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와 박수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과 기록 작업을 이어갔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으며 여러 역사 문서와 개인 일기를 통해 당대 의료 현실과 인간 심리를 엿볼 수 있다. 1902년 겨울 진주 목조병원의 이상현상은 절정에 다다랐다. 김영호 의사와 박수진 간호사는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 끝에 한 가지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현상은 단순한 음향 효과나 환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뇌의 미세한 전기 신호가 외부로 전달되는 듯한 현상이 포착된 것이다. 김영호는 이를 일종의 잔존 의식 상태로 해석하며 생명 활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 마지막 순간의 기억과 감정이 공간에 전류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김영호 연구노트 1912년 12월. 이 발견은 당시 의학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가 경험한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다. 왜 일부 환자만 이런 현상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뇌 신호에 의한 착각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병원 내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됐고 직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박수진 간호사는 마지막 일기에 우리는 경계를 넘나드는 무언가를 마주했다. 그 비밀은 아마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적으며 당시 심경을 드러냈다. 박수진 개인 일기 1903년 1월. 하지만 병원의 상황은 점차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치료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진주의 낡은 목조병원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주민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이번 사건은 과학과 미신 사이의 경계를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당시에는 명확한 답보다 더 큰 미스터리를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이후 몇 년간 진주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 보고가 드물게 이어졌지만 규모와 강도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들어 현대 과학과 신경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뇌 사망 직전까지 잔존하는 미약한 신경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죽음 이후 대화 현상 역시 일종의 뇌 기능 잔재 혹은 환자의 마지막 의식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완전한 해답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 기록과 당시 인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진주 목조병원 사건은 인간 생명의 경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 주제에 도전장을 나민 사례였다. 김영호와 박수진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얻었고 인간 존재의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장비와 과학적 지식을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진주병원의 사건처럼 인간 삶과 죽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들렸던 환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력의 마지막 불빛인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메시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죽음 이후에도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기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의 존재감과 흔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살아있는 시간만큼이나 죽음도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김영호 의사의 말처럼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